자, 1회 모의고사 내용들 많이 공부하셨어요? 이제 2회 모의고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문항과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재무설계 관련 1번 문항. 부채과다 과정 재무설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라. 공적구제제도는 시종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그리고 개인회생과 파산제도가 있다. 공적구제제도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제도고요. 그 다음에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은 사적구제제도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네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4번, 5번 개인회생제도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연체적 채무조정은 30일 이하. 그러면서 정상 채무 이행자도 지금 포함할 수 있다라는 부분. 특히 주의하셔서 살펴보시고요. 자, 2번 문항. 보금자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 자, 보금자리론. 보기 조건만으로 판단해라. 조건이 여러 가지니까. 거치기간은 3년 이내에 설정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습니다. 요게 틀린 거죠. 민법상 청년, 그 다음에 원금상환 방식 변경 불가, 대체 실행 이후에는 6억. 그 다음에 만기까지 안정적 고정금리 적용. 이런 부분들은 다 특징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3번 문항. 전문 기술 중 전문가적인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바르지 못한 것. 전문가적인 책임. 신뢰를 갖추거나, 그 다음에 고객의 이익에 우선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직과 공정, 그 다음에 공익자 역할, 다른 분야 전문가의 협조 수용,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신뢰, 이익 최우선, 정직, 그 다음에 공익적 역할. 2, 3, 4, 5는 다 맞죠? 틀린 게 몇 번? 1번. 고객의 말을 경청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적 책임과 업무 수행, 커뮤니케이션, 인지 쪽에 해당하는 4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해설 쪽에는 아예 표를 자체를 넣어놨습니다. 자, 재무설계사의 보수의 형태에 따른 특성을 나열한 것이다. 피온이 해당하는 것, 그러면 모두 묶은 것은. 자, 피온이와 관련되는 부분은 커미션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품 판매나 이런 쪽에서는 좀 자유로운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모두 묶은 것 4번 문항 모두 묶은 것을 한번 좀 살펴보자. 자, 완전한 객관성을 기대한다. 그렇죠? 완전한 객관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상품 판매나 이런 부분과는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지불 비용이 증가한다. 그럴 수 있어요. 자산의 규모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등 자산 관리 시 정밀성이 떨어지면 절차의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고요. 비용 면에서 유리하나 컨설팅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요거는 아니죠. 그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한다. 그렇죠.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정보의 객관성 부분에서. 그러면 답은 1번이겠네요. 그렇죠? 쭉 조건을 보니까 가나 다 마 에 해당하는 부분. 이해상충 여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죠. 상품을 판매해서 어떤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피온이냐 아니면 커미션온이냐 아니면 피행 커미션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표를 통해서 학습하실 수 있게 해설 쪽에다가 풀세트로 넣어놨으니까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5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정보 수집 방법의 종류와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설문지를 이용할 때 장점, 감정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시간 절약은 분명히 맞는데 감정 파악할 수 있는 건 면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고 2번, 3번, 4번, 5번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도 나와요? 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설문서, 그 다음에 뭐 전화, 인터넷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 어떤 상담이나 면담 같은 거, 정보 수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내기 때문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6번 문항. 다음 주택구입과 임차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조언 중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안 되죠? 예.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건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틀린 걸 1번. 자, 그 밑에 임차와 소유에서 발생하는 현금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화폐 시간 가치에 따른 비용 분석해야 되겠죠. 금융 조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능력, 대출 금리, 조달 비용, 물가 상승 등을 함께 분석해야 되고요. 주택 구입 대신에 전세를 살면서 구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뭐 주식이나 채권, 다른 투자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임차할 때와 장단점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7번 문항. 다음은 재무상태 분석과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보장성 보험은 저축의 목적보다는 보장 목적이 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용 개념으로 보죠. 해지환급금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자산을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게 해지환급금이 워낙 금액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고객과 협의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1번이 틀린 거죠. 단기금융 CME, MMF, MMD 등 원금 또는 작성일 현재 가정시 환급금, 거주 목적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이나 개별 공시지가, 주택가격, 실거래가 이 중에서 고르죠. 투자 목적의 미술품, 골동품들은 현재 거래 가능한 금액,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처분 가능한 금액. 예. 그 다음 8번 문항.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라. 행동재무학은 경제학의 기본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하에 출발한다.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을 쭉 끌고 왔는데 그게 안 맞더라, 이상한데? 라고 하는 차원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건 1번이죠. 자, 사람들은 100%의 확률로 300만 원을 딸 수 있는 기회와 80% 확률로 400만 원을 딸 수 있는 기회, 또는 그 반대의 기회가 있을 때는 딸 수 있는 기회에서는 기대 이익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잃을 수 있는 기회, 손실의 기회에서는 더 과감하게 행동한다라는 거, 그렇죠? 프레이밍 효과는 동일한 의사결정에 대한 사안이더라도 그 사안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심적 회계는 개인이 의무적 의사결정을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내적 프레이밍이 달라진다라는 거. 내적 프레이밍으로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휴리스틱에 의한 결정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예, 우리가 어림 잡아서 뭘 한거나 그러면 틀린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을 바이어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휴리스틱에 의해서 바이어스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9번 문항. 자산부채 상태표 검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산부채 상태표에 대한 이야기. 개인재무제표는 기업재무제표처럼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자산부채 상태표 작성 시 항목 분류를 정확히 해야 된다. 아니, 개인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일정한 어떤 룰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정해놓으면 일관성은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나머지 부분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특히 5번 항목, 4번, 5번 항목. 자산의 분류가 자산이 지닌 속성이나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산부채 항목 중에서 기록되지 않았거나 0으로 기록된 것도 삭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10번 문항. 다음 중 고정지출이면서 소비지출. 자, 우리가 과거에는 시험에서 고정지출 과목은 변동지출 과목으로만 묶인 것을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조금 더 어렵게 요즘에는 이 중에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부분까지도 물어보는 이런 형태들의 문항이 나오죠. 조금 한 스텝 더 들어간 거죠. 월세, 아파트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자 상환액,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가나다라네요. 그쵸? 예, 그래서 고정지출 중에서 소비성 지출 따지게 되면 월세,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그 다음에 공과금 안에 이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정지출, 변동지출과 관련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은 갈라서 표로 하나 넣어드렸으니까 해당되는 부분 학습하시길 바라고요. 자, 11번 문항.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이전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해 계산해 주는 것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의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지 않고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의 원금까지 더한 금액까지 반영해서 산출하는 제도. 요걸 뭐라고 얘기한다? 요걸 신 DTI. 그쵸? 그래서 신 DTI.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신 DTI가 정착을 해서 그냥 DTI라고도 얘기를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교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신 DTI로 표현이 되니까. 자, 자산의 분류 및 기록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자산부채 상태표의 기타 자산의 작성, 현재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작성일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기록하죠.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죠. 자산부채 상태표는 해지환급금 기록하고요. 공적연금은 자산부채 상태표에 포함하지 않아요. 즉 공적연금은 자산으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연금계좌는 장기 목적성 저축으로 봐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즉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 보험도 신탁도 펀드는 당연히 투자자산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자라고 하는 거죠. 왜? 연금 계좌는 통으로 다 그렇게 가자라는 거야. DC도 마찬가지고 IRP도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지 말라. 이거는 그냥 투자자산으로 넣자. 그 이유는 장기 투자 목적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 3, 4는 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틀린 건 5번이네. 저축성 보험은 별도로 저축성 자산으로 분류하고 보험의 자산 가치는 납입원금이 아니고 해지환급금이죠. 예, 작성 기준 현재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약관을 어떤 때는 해지라고 했다, 또 어떤 때 해약이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있는 때 용어가 해지에서 해약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해약에서 해지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13번.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하는 것. 근데 낭비 또는 사기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면책은 허가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파산제도예요. 파산면책제도. 개인회생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면책을 주는데 파산제도는 면책을 안 줘요. 14번 문항. 가계재무상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융투자 성향지표는, 그 다음 금융자산 지표는, 가계수지 지표는, 비상예비자금 지표는, 보장성보험 준비 지표는 각각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뭔지 이거 공식을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공식은 어느 때도 써먹어요? 사례형에서도. 그렇죠. 가이드는 어차피 줄 거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지만. 그래서 보게 되면 금융투자 성향지표. 자, 금융투자 성향지표다라고 하게 되면 총저축액 대비죠. 총소득이 아니고 요게 틀린 거네. 1번.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 다 외우셔야 됩니다. 15번.
다음 중 재무설계사의 전문 기술 구성 요소 중 전문가적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전문가적 책임, 그러니까 전문 기술과 관련되는 부분, 거기에 전문가적 책임, 업무 수행, 커뮤니케이션, 인지 네 가지로 갈라지죠. 그 중에서 전문가적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전문가적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15번. 고객의 이익에 최우선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다른 분야 전문가와의 협조 수용. 맞고요. 그 다음에 신뢰를 갖춘 행동. 맞죠? 그 다음에 윤리적 판단도 맞아요. 뭐가 틀릴까요? 주도적 행동이죠. 주도적 행동은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박스로 제가 표를 넣어드렸으니까 해당되는 부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항. 윤리 쪽에 5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적용되는 윤리원칙.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 가번. 우정인 CFP는 고객과 재무상담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절한 사전 계획. 사전 계획을 세웠다. 미리미리 계획 세우고 미리미리 뭔가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근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번은 근면성의 원칙. 그럼 가번의 근면성의 원칙이 있는 게 누구냐 살펴보니까 4번이네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답은 이제 나온 거고 4번으로. 금융사업 CFP는 항상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고객의 이익에 최우선했다. 고객 우선의 원칙이고요.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우했다. 공정성의 원칙이고. 그래서 16번은 답이 4번. 17번 문항. 다음 지문은 어떠한 윤리규정에 대한 설명인가? 이해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 감정과 편견, 욕구를 초월하고 고객에게 중대한 이해상충 사실을 정직하게 알려야 된다. 그럼 공정, 객관, 전문가적 정신, 성실성, 고객 우선의 원칙 다 있는데 다 뭐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공정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공정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걸로 분류하고 있어요. 균형이다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 재무설계사의 윤리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격인증자의 자택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한국 FPS에 통보해야 된다. 3개월이 아니고 1개월 또는 30일 이내. 그쵸? 1번이 틀린 거네요. 나머지도 읽어보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자격 결격사유죠. CFP 자격의 결격사유는 13가지가 제시되고 있고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 되고요. 자신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 걸 알게 되면 안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국 FPSB에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들 다 시험에서 예시로 잘 나오는 문구들입니다. 그 다음 19번 문항. 다음에 재무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 중 투자자 적합성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 투자자 적합성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의무. 이거는 진단 의무죠. 그 다음 마지막 문항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당연히 금지 행위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됩니다. 중개하라 그랬더니 업으로 하고 있어요. 실비 한도를 초과해서 금품받는 것도 안 되고요.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도 안 돼요. 일방은 당연히 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건 4번. 그러니까 요거는 해도 되는 행위. 그 다음 투기 조장 행위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문항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공식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디딤돌이나 뭐 보금자리와 관련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외워야 되는 박스들을 제가 꽤 많이 넣어놨어요. 여러분도 학습하시기 편하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꼭 시험 보러 들어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1회 모의고사 지난번에 했고 2회 모의고사 요번에 해서 원론 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모의고사는 전부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